안녕하세요. 2월 3일 공기업 기기직 전공 필기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죠.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2kg의 물을 20도에서 100도까지 가열한 후 증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 의외로 저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정답률이 4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 문제를 풀면서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 변화 없이 오로지 온도만 올리는데 필요한 열을 뭐라고 하죠? 현열이라고 하죠. 즉, 물을 20도에서 100도까지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 그게 바로 현열이에요, 현열. 액체에서 액체, 즉 상변화는 없어. 다만 20도에서 100도까지 온도 변화에만 쓰이는 열, 현열. 현열은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Q는 CMT. Q는 열량이고요. C는 비열이고 M은 질량이고 델타 T는 온도 차가 되겠죠. 자, 우리 물의 비열 다 알고 있잖아요. 물 1k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바로 비열이죠. 그래서 물의 비열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다른 색으로 쓸게요. 혹시 잘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 봐 써드리는 겁니다. 요거죠. 물 1k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 그게 바로 1kcal다. 그리고 1kcal는 우리가 4180줄이랑 같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모르면은 지금이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현열을 구할 거예요.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되죠. 어차피 구하라는 필요한 열량 단위가 킬로칼로리니까 그냥 1kcal 비열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약분 될 테니까. 자, C 얼마? 1. M 얼마? 2kg이니까 2. 그 델타 T는 20에서 100도니까 80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은 현열이 160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거 160이에요. 위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160.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100도까지 가열한 후에 증기로 바꿨대. 즉 100도의 증기로 바꿨다고 문제에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온도 변화 없이 오로지 물에서 증기로 상의 변화에만 필요한 열을 우리가 자멸이라고 하잖아요. 100도 물에서 100도 증기로 바꾸는 거야. 그쵸? 온도 변화는 없어. 100에서 100이니까. 다만 물에서 증기로 오로지 상의 변화에 필요한 열을 우리는 자멸이라고 한다. 그 자멸 수치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죠. 539kcal 요거. 즉 1kg당 물 1kg당 539kcal가 필요하다. 물에서 증기로 바꾸는데. 그래서 539 더하기 160 해가지고 2번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얘는 1kg 기준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2kg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539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78kcal가 필요한 거예요. 자멸이. 그래서 1078 더하기 160을 해주셔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1238.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실수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539 요거였다. 그리고 자멸하고 현열 정의를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자, 12번도 의외로 정답률이 또 낮더라고요. 요런 문제 같은 거 작년 2020년 상반기 한국환경공단에서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등장하고 있죠. 자, 일단 벨트 전동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로 설명드릴게요. 쓰기에는 좀 오래 걸리니까. 자, 벨트 전동장치는 이빨이 없어요. 즉, 이가 없이, 기어처럼 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 없이 오로지 벨트와 그 풀리 사이 마찰력으로만 동력을 전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찰력이 크면 클수록 동력을 더 크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벨트 전동장치를 운전하기 전에 미리 벨트에 장력을 가해요. 그래야 벨트가 땡땡해지겠죠? 벨트를 땡땡하게 만들어야 벨트가 풀리면에 땡땡하게 잘 붙고 접촉되겠죠? 이에 따라서 마찰력이 더욱더 크게 생길 것이고 더 많은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운전 전에 미리 벨트의 땡땡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벨트에 가해주는 것이 초기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장력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 초기장력을 우리가 T5 이렇게 쓰거든요. T0.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TT는 이거 뭡니까? 긴장 측장력이죠. 그리고 TS는 이완 측장력.
그래서 긴장측 장력 더하기 이완측 장력을 반으로 나눈 값으로 우리가 초기 장력을 구할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답은 그냥 얼마? 2번이잖아요. 그냥.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단순히 초기 장력이랑 뭐 그런 것들이 뭐지? 그냥 뭐 암기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동 장치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왜 초기 장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벨트 전동 장치를 봤으니까 우리가 체인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대로 이제 체인 전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인은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그쵸? 링크와 스프로킷 휠에 서로 맞물려 가지고 동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즉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 장치가 아닙니다. 체인은. 따라서 벨트처럼 운전 전에 초기 장력을 가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초기 장력 가해주는 목적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벨트를 땡땡하게 만들어서 벨트와 풀리 사이의 마찰력을 증대시켜서 더욱더 동력을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체인은 동력을 마찰력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야. 링크와 스프로킷 휠 이수에 서로 맞물려가지고 전동된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 장력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실제 공무원이나 공기업 문제들 보면은 이런 보기들 많이 보잖아요. 체인의 전동장치의 특징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 초기 장력이 필요하다. 틀린 보기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초기 장력이 체인 전동장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벨트에서 유효장력이라는 것도 있죠. 유효장력은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회전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유효장력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건 유효장력. 그래서 동력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회전력이 유효장력이다. 그래서 긴장측 장력 빼기 이완측 장력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볼게요. 자, 13번. 압입자에 90kg FE 하중을 걸어 작곡의 대각선의 길이를 측정하였더니 3mm였다. 이때 비커즈 경도값은 얼마인가? 이 경도시험법 계산 문제는 예전에 발전소 전공 필기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비커즈 경도 계산식 반드시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비커즈 경도 계산식뿐만 아니라 슈어 경도법, 그 다음에 로크웰, BC 각각 공식이 있죠. 그리고 누프 경도식까지 있어요. 14.2라고 돼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도 모두 다 암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들었는데 뭐 그런 거 몰라도 되겠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스스로 발전이 없을 겁니다. 무조건 보이는 거 다 숙지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비커즈 경도 계산값 공식은 1.854 P 그리고 L의 제곱이다. 이게 바로 비커즈 경도 계산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암기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차피 단위 같은 것도 다 그냥 대입만 하면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854 곱하기 P가 얼마? 하중이죠. 90. L은 대각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10이 나오죠. 그래서 1.854 곱하기 10 하면 18.5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됐죠? 자, 바로 1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상온에서 강자성체이며 결정 구조는 면심 입방격자이고 용도로는 동전의 재료로도 사용되는 금속은 무엇인가? 보자마자 3번 가야 돼요. 근데 의외로 또 정답률이 이게 또 낮더라고요. 의외로.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기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상온에서 강자성체이다. 그리고 동전의 재료로 사용된다. 이거 보시고 니켈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니켈은 상온에서 강자성체죠. 하지만 니켈이 자기 벤트점인 358도를 넘어가면 강자성체에서 상자성체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용도로는 동전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구나.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면심 입방격자라는 것도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그 니켈은 특수강에 첨가되면 내식성, 내산성, 담금질성 등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었어요. 작년에. 발전소였나? 중보발전이었나? 정확히 제가 또 기억은 안 나요. 많은 시험들을 응시했기 때문에 아마 중보발전에서 나오지 않았나 기억이 되는데 요렇게 나왔어요. 특수강에 첨가돼서 내식성, 내산성, 담금질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원소는 무엇인가? 답은 니켈이었고요. 자,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요거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모원만 그릴 수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원을 그릴 줄 모르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단수능력 또는 이추능력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모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문제는 이추능력 문제입니다. 모원을 그리면 아래처럼 도시가 될 거예요.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모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영상을 미리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만 빨리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3개를 올렸었거든요, 모원. 그때 되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모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1번 보기 볼까요? 자, 최대 주응력은 시그마 x와 시그마 y 평균값에 모원의 반지름 r을 더한 값이다. 우리 최대 주응력은 여기잖아. 지금 시그마 1. 이거를 지금 제가 민트색으로 갈게요. 민트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최대 주응력이야. 아까 우리 시그마 x랑 시그마 y의 평균값은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즉 모원의 중심 C를 말하는 거라고요. 즉 중심에다가 그쵸? 요만큼 요게 반지름 아니에요? 모원의 반지름 R. R을 더하면 우리 시그마 1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그마 1은 여기 위에다 쓸게요. 시그마 1은 중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값이다. 그리고 최소 주응력은 시그마 2죠. 최소 주응력 C-R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기 볼게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응력의 크기는 모원 그래프상에서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 이걸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즉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어? 그게 바로 그 응력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원점은 여기고요. 자, 2번 볼게요. 최대 전달응력의 크기는 최대 주응력 크기에서 원점에서 모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이다. 자, 최대 전달응력의 크기는 모원의 반지름 R이죠. 그래서 최대 주응력 시그마 1 크기에서 모원의 중심 거리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죠. 잘 보세요. 최대 전달응력의 크기, 얘가 모원 반지름이라고요. R. 최대 주응력의 크기는 시그마 1이죠. 요만큼. 그래서 요만큼의 거리가 시그마 1이잖아. 그쵸? 그리고 원점에서 모원 중심까지의 거리. 여기가 원점에서 모원 중심까지의 거리가 여기잖아요. 이만큼을 갖다 빼야지. 즉 여기에서 이만큼을 갖다 빼야 여기 R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더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보기 3번 볼게요. 경사각 20도인 경사단면에서 발생하는 수직응력 크기는 시그마 x와 시그마 y의 평균값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경사각이 나오면 모원에서 경사각의 2배만큼 도시하니까 40도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그 점에서 x축에 수직으로 내린 교점이 바로 경사단면에서 발생하는 수직응력 시그마 n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볼까요? 경사단면 20, 근데 40으로 도시를 해야 돼.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그럼 이 점에서 x축에 내린 그 교점, 이게 바로 시그마 n이다. 자, 시그마 n의 크기, 이 수직응력의 크기는 항상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그걸 말한다고 했었죠. 즉 이만큼이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시그마 x와 시그마 y 평균값은 이거잖아. 즉 모원의 중심. 모원의 중심은 원점에서부터 이만큼 거리잖아. 즉 시그마 n이 더 크죠.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얘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경사각이 45도인 경사 단면에서 발생하는 전달응력의 크기는 모원의 반지름 R의 크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렸네요. 여기 보기에 나와 있죠? 자, 경사각이 45도니까 경사각의 2배만큼 도시하면 90도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죠. 자, 파란색으로 90도로 도시를 해야 돼요. 이만큼이 90도 직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여기에 x점 프라임이 나오게 되죠. 이 시그마 x를 돌린 거니까. 여기에서 떨어뜨렸을 때 여기가 바로 시그마 n이 되는 거고, 수직응력 경사 단면에서. 그리고 요만큼, 이게 바로 타우가 되는 거죠. 그쵸?
전달항력의 크기는 돌린 점에서, 즉 돌린 점 여기 X'에서 Y절편 값이니까 바로 요만큼, Y절편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타우 값이라 그랬잖아요. 모원의 반지름이네요. 딱 보니까. 그쵸? 여기 중심에서 여기 맨 꼭대기까지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전달항력 크기 타우는 모원의 반지름 크기와 같다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2번.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됐죠? 이런 문제는 그냥 모원만 그릴 줄 알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모원 그리는 것이 좀 어려운 분들은 제가 영상 3개 올려놨으니까 그거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16번. 다음 중 탄소강에서 탄소가 증감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하냐. 그렇죠? 자, 보자 맞아. 4번 나와야겠죠. 자,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 비열 그리고 강도 경도 비열 강도 경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취성 그 다음에 항자력 그쵸? 그 다음에 전기 저항 요런 것들이 증가가 해요. 요런 특징들이 그쵸? 그리고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 뭐가 감소되느냐? 인성, 충격치, 비중, 내식성, 용융점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감소하는 어떤 특징들은 성질들은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쓰지 않고 칸이 좁아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증가, 감소되는 성질들. 자, 이게 왜 또 증가하고 또 왜 감소되는 것은 그러냐? 제가 다 설명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용융점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용융점이 감소하죠. 우리 탄소는 탄소강에서 불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불순물이 없을 때 탄소가 되게 적을 때에는 금속 구조가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서정연한 아주 질서가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탄소가 많이 첨가되면, 즉 불순물이 많아지면 기존의 질서가 굉장히 질서정연했던 배열이 흐트러져가지고 열을 가해서 배열 구조를 끊어서 녹이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따라서 탄소가 많이 첨가되면 용융점이 감소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탄소는 탄소강에서 불순물 역할을 한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가 많아지면 기존에 질서정연했던 배열이 흐트러지는구나. 그래서 열을 가해갖고 녹이기 굉장히 쉽구나. 그래서 용융점이 떨어지는구나. 됐죠? 자, 여러 가지들도 왜 증가 감소하는지 설명드리고 싶은데 영상 길이상 제가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탄소가 아까 불순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불순물이니까 전기가 잘 안 흐르겠지. 그렇죠? 나쁜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기가 잘 흐를까요? 안 흐르겠지.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에서 보통 주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주철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는 실제 공기업 기기직 전공 필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진동 흡수 능력이 있다. 맞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그냥 이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왔다고 치고 풀어볼게요. 맞아. 연신율 작아. 인장강도 크다. 개소리. 자, 용융성이 높아 주제에 적합하다. 맞아. 그래서 하나, 둘, 셋, 3번.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푸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설명드려야겠죠. 자, 진동 흡수 능력이 있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철에서의 흑연이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동 흡수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진동 흡수 능력 같은 말로 감쇄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철은 감쇄능이 좋습니다. 왜? 주철에서의 흑연이 진동 에너지를 하기 때문에 흡수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강에 비해 연신율이 작다. 맞는 말이죠. 왜? 우리 주철은 탄소 함유량이 2.11에서 6.68%죠. 강 같은 경우에는 0.02에서 2.11%고, 그쵸?
따라서 주철은 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 경도가 크고 단단해요. 하지만 물론 취성은 커져서 깨지기가 쉽죠. 그게 주철의 단점이잖아요. 깨지기 쉬운 게. 어쨌든 단단하기 때문에 잘 늘어나는 변형이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 초기 길이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는가를 말하는 연신율이 작겠죠. 왜냐면은 단단한데 어떻게 잘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신율이 작을 수밖에 없죠. 강에 비해서. 자, 세 번째 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주철. 주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성질이 뭐예요? 이 압축 강도가 큰 거죠. 얘가 좋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압축 강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물 같은 데 많이 사용하잖아요. 또는 뭐 공작기계 베드 재료로도 주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인장 강도는 주철은 약해요. 얘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게 아니라 작아요, 강에 비해서. 그래서 틀려요. 됐죠? 빠르게 갈게요, 그냥. 자, 보기 4번. 용융성이 높기 때문에 주조에 적합하다. 맞는 말이에요. 아마 이게 정답률이 조금 낮은 이유가 아마 네 번째 보기에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요 용융성을 아마 용융점이라고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용융점이랑 용융성이랑 구별해 주시는 게 맞죠? 말씀드릴게요. 자, 용융성이라는 것은 잘 녹는 성질을 말해요. 즉, 열을 가했을 때 잘 녹는 성질. 다시 말해서 열을 가했을 때 액체 상태, 또 같은 말로 액상을 만들기 쉬운 성질을 용융성이라고 한다. 우리 주철은 탄소 함유량이 많아서 용융점이 낮죠. 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순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기존에 질서 정연했던 배열이 흐트러진다. 따라서 열을 가해서 녹이기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융점이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주철은 탄소가 많아요. 2.11에서 6.68% 함유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용융점이 낮아. 용융점. 그래서 열을 가해서 녹이기 쉬워. 다시 말해서 액상을 만들기 쉬워. 따라서 주조틀에 부어서 흘려보내기 쉬워. 따라서 유동성이 우수하다라는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유동성이 당연히 우수하니까 복잡한 형상이 주조에 적합하겠죠. 그쵸? 유동성이 우수하니까 틀에다가 그냥 흘려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주철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주철. 용융점이 낮아서 녹이기 쉬워. 유동성이 좋아. 그래서 복잡한 형상 주조에 적합해. 그러니까 얘는 주물 재료로 많이 사용되죠. 말이 너무 빨랐나요? 죄송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결국에 주철은 탄수화물이 많아서 용융점이 낮으니까 잘 녹으니까 용융성이 높아요. 용융성이 높은 거예요. 용융점은 낮아요. 잘 구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바로 몇 번 넘어가야겠죠? 18번 넘어가야겠죠. 자, 다음 중 영광의 용도로 적합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 지방공기업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자, 암기법이 있어요. 리형철. 요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형철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냥 리형철, 형철아 요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리벳, 형강, 철골이에요. 그래서 형강 맞고요. 리벳, 철골, 리형철. 레일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 12.8%네요. 가장 낮았어요. 이 문제가. 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리형철 뭐라고요? 리형철, 형철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핵심만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스프링강에서 담금질성을 높이고 탄성한도를 향상시키는 원소는 무엇인가? 그냥 보자마자 규소 가시는 거예요. 자, 탄성한도를 높인다 또는 탄성 한계를 높인다. 이게 키포인트죠. 이 문제에서. 그래서 탄성한도, 탄성 한계를 높이는 것은 바로 규소예요. 이렇게 연관시켜 두셔야 됩니다. 됐죠? 탄성 한계 또는 탄성 한도 높이는 대표적인 원소 뭐라고요? 규소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스프링강에서 규소를 많이 첨가하게 되면은 탄성 한계는 높아져요. 근데 하지만 표면에서 탄소가 이탈하는 탈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탄 현상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망간도 첨가하죠. 망간이 탈탄 현상을 방지해 주거든요. 망간.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강에서 꼭 첨가해야 하는 원소는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면 망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왜냐면 탈탄을 방지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자, 20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벨트의 이음 방법 중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2020년 한국석유공사 기출이죠. 보자마자 악교 가셔야 됩니다. 됐죠? 죄송해요. 그냥 보자마자 악교 가셔야 돼요.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악교는 같은 말로 접착제 이음이에요. 접착제 이음 또는 뭐 교착 이음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 문제가 한국석유공사에서 기출되기 전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문제를 모의고사로 올려놨었거든요. 만약에 석유공사 시험을 보시기 전에 이 블로그 문제를 푸셨던 분이시라면 석유공사 시험 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기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기출됐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길 바라면서 요거까지도 챙겨 가셔야겠죠. 자, 평벨트 이음. 자, 6개, 요 정도는 우리 암기해 줍시다. 이 수치 같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하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고요. 그냥, 이음 효율이 가장 높은 게 악교구나. 됐죠? 그래서 악교 이음은 교착, 접착제 이음이랑 같은 말이구나. 요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요 정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높은 거, 또는 가장 낮은 거. 요 정도? 요 정도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 어쨌든 요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1에서 20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